민주당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최근 당 전체를 흔들었던 한마디, 바로 그 선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가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죠. 근데 이게 단순히 노선을 두고 싸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당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본질적으로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와, 정치권이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진보를 내세웠던 정당 대표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였죠. 그러자마자 바로 당내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어요. 특히 운동권 세대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이인영 의원이 민주당은 단 한순간도 보수를 지향한 적 없다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내의 어떤 갈등이 수면 위로 확 드러난 거죠. 자,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게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였을까요? 이걸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놀랍게도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당은 중도 우파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 당 정체성은 그냥 보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라? 다들 비슷한 말을 했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의 발언만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된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역사적으로 뭐가 맞냐, 이런 토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고 그 이후 한국 진보 정치의 주류가 됐던 바로 그 운동권 세대가 맞닥뜨린 정체성의 위기, 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위기의 진짜 본질이 뭔지, 그러니까 낡은 정치의 규칙과 새로운 시대의 정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운동권 세대의 정치에서는 정의와 성장이 거의 반대말이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진보는 당연히 정의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건 뭐냐? 정의이면서 동시에 성장을 하자는 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이거 평등이라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기를 살리는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충돌 지점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 유명한 ABC 이론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은 가치를 따르는 A그룹, 새로 들어온 지지층은 이익을 따르는 B그룹, 이렇게 나눈 거죠. 현재 상황을 좀 설명해 보려는 시도였는데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그 균열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미디어오늘 김진혁 교수가 이 부분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이렇게 가치랑 이익을 딱 나눠버리니까 이재명 대표의 실용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결국 이 ABC 이론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운동권 세대가 세상을 보던 그 틀, 그러니까 가치냐 이익이냐 하는 이분법이 더 이상 지금의 정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 이건 단순히 누구의 생각이 낡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담론이 만들어지는 구조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왜 진보 진영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부터 좀 막힌다는 느낌을 주는 걸까요? 지금 진보 진영의 담론, 솔직히 말해서 유시민, 김어준, 이 두 사람, 즉 빅스피커가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집중된 시스템이 이제는 뚜렷한 한계 세 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MZ세대와 점점 멀어지는 세대적 격차고요. 두 번째는 정치 얘기는 잘하는데 정작 중요한 경제나 기술, 부동산 같은 현실적인 주제에는 약한 주제적 격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 숏폼 시대에 너무 긴 이야기만 하는 형식의 격차죠.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진보 진영의 정치평론가는 정말 많은데 왜 경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슈카월드나 3프로TV 같은 채널은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 이 주제의 공백이 지금 진보 담론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문제만 지적하고 끝낼 순 없겠죠? 이제는 미래를 위한 대안을 좀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치 스피커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정의 같은 추상적인 단어 말고 우리 삶에 와닿는 이익을 설명할 줄 알아야 하고요. 둘째, 나 민주화 운동했다가 아니라 경제, 법, 기술 같은 전문성으로 신뢰를 줘야 합니다. 셋째,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댓글도 보고 커뮤니티랑 소통하는 쌍방향 소통이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맨날 뭐는 안 돼라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하자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뭐 사람 한 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한두 명의 빅스피커가 다 하는 구조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한 5명에서 10명 정도의 미들 스피커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분산형 모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위기에도 강한 방식입니다. 정말 재밌는 건요. 유시민 작가 자신이 이 변화의 핵심을 꿰뚫는 말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기존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가졌던 독점적인 힘이 이제 깨졌다고 선언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재래식 언론의 독점이 깨졌다는 그 날카로운 진단이 이제는 고스란히 재래식 스피커, 바로 자기 자신들의 담론 독점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긴 분석의 마무리를 지을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최종적인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 시리즈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희는 1부에서 유시민 논란이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논리적인 스피커는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공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 내린 결론은 해답은 한 사람을 퇴장시키는 교체가 아니라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오는 다양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법은 논리적인 목소리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목소리가 너무 특별하지 않게 그런 목소리가 많아져서 누구 하나 없어도 괜찮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걸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 그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 제안하고 싶은 최종적인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시민이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니라 유시민이 유일하지 않은 사회. 그것이야말로 한국 진보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